안녕하십니까. KTB투자증권 김한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세계 경제 성장 경로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환경과 자산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2022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정상화고요, 하나는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빠른 정상화와 극심한 차별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새해 어떤 그 세계 경제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빠른 경기 회복, 세계 경제가 오미크론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극복하고 좀 세계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코비드 상황은, 경제 위기는 구조 조정이 없었습니다. 대규모 금융위기가 어떤 촉발된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산업단에서 구조조정이나 기업 부도율이 낮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통화재정정책 지원은 매우 과감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집행됐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 경로와 어떤 그 패스가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경제 성장 경로에서 미국 고용시장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2022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레이트 사이클, 얼리 사이클과 미들 사이클을 지나서 경기의 막바지 국면으로 가는 듯한, 세인트루이스 지역연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했듯이 내년 1분기면 바로 미국 고용시장이 준완전 고용시장에 들어갈 것 같다. 즉 3% 후반에 진입할 것 같고요. 이래서 2024년, 2023년을 지나서 2024년에는 세계 경기가 다운턴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경로와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비드가 촉발한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별화는 다양한 자산 시장에서 양태를 만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차별화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통상 경기가 확장되면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에서 신흥국 쪽으로 좀 전반적인 경기 확산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펄펄 끓어오르다가 물론 신흥국이 약간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과거의 보편적인 경기 사이클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경기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경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예측을 대입해 보면 IMF 자료인데요. 미국과 주요 신흥국의 아웃풋 갭,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완전 고용, 어느 정도 경기의 성숙기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을 예측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에 대한 대응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년에 부스터샷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의 보급 접종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우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코로나 위기의 특징이 대규모 재정 정책을 유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페이지 우측 그림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정 지출,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 차이가
한 7%포인트 정도 갭이 벌어졌었는데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이게 12%포인트까지 벌어지고 내년도에도 조금 좁혀지긴 하겠지만 거의 10% 어간으로 그렇게 많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 경기 어떤 사이클보다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재정 지출의 역량, 결국 기축통화국이 많은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경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2022년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 경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산업 간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의 지출의 차별화라든지 또 설비 투자는 IT 부문과 R&D 중심으로 집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현상이지만 코로나19가 조금 더 가속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소비는 선진국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내년도 인더스트리는 내구재와 서비스업을 연계하는 부품이라든지 소재, 또 5세대 통신, 소프트웨어, OS, 플랫폼, 콘텐츠 이런 무형재 성장이 조금 더 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가 있고 거기에 자본이 몰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러한 자본 활동의 어떤 활성화가 자본의 움직임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산업의 혜택이 구경제와 신경제의 어떤 수혜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2022년에 조금 더 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 한국 경제 전망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경제도 세계 경제의 어떤 확장 추세에 발맞춰서 수출 중심의 빠른 정상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도 거시적 충격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피해가 물론 이제 그 내수는 뭐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자영업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의 양극화와 차별화는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수출 경기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어떤 성과는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대비 빠른 속도로 회복돼서 사실은 GDP 충격은 미국이나 유럽 지역보다 이런 선진국에 못지않게 빠른 GDP 회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수출 경기로 조금 설명이 될 수 있고요. 수출 산업이 비교적 비교 우위에 있고 대기업이 글로벌 수출의 포지셔닝이 좋기 때문에 전통 산업과 IT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충격을 벗어나서 과거 평균 어떤 수출 경기의 어떤 호황 상단에 내년도에 수출 경기가 위치할 정도로 장기 호황 수준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요. 하지만 이런 수출 호조 속에 일부에서는 내수도 같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조금 내수 소비는 살짝 수출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온도 차이가 나는 그런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출과 소비는 내수는 동행하게 돼 있는데 사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출 탄력과 내수 탄력의 온도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구조적인 요인, 특히 노동 분배율이라든지 고용 유발 계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중소기업 경기가 화랑을 보이지 못하고 경기의 전체적인 성적표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GDP 대비 혹은 가처분 소득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2022년을 맞기 때문에 통상 한국의 명목 소비 지출이 가계 부채와
동행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물리적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부채 중심의 부채를 딛고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경제 그 기업 이익 쪽 단에서 살펴보더라도 코스피 기업 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과 올해 전체적인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40에서 50% 정도 기록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5% 언저리에서 증가율을 보이지 않을까. 코스피 기업이 영업이익 증가율이요. 또 EPS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익의 모멘텀이 제한되면서 코스피를 조금 누르는 그런 펀더멘탈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택시장 쪽에서는 지금 소득과 자산 증가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 시총 GDP 비율이라든지 혹은 아파트 시총 가계자산 비율이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웰스 이펙트보다는 내년에 주거비 상승과 자산의 건전성을 위협해서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가계 신용을 늘리는데 부담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에 국내 경제 문제뿐만 아닙니다만은 일단 키워드가 고령화, 에이징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바로 에이징 커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어떤 그 에이징의 문제가 지구촌 어떤 키워드로 경제 키워드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 어떤 고령화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혹은 선진국 평균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2022년 전체적인 내수 경기의 성장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가령 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기업의 투자가 는다든지 소비가 늘어나는 그러한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7억 명에서 2050년 15억 명으로 7억 명 가까이 늡니다. 미국 인구의 2배고 중국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앞으로 30년 후에 새로운 노인층이 새롭게 탄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챕터 금융환경과 자산시장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FOMC가 지금 열렸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연준의 긴축 시계가 조금 앞당겨지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트는 과거 2번의 직전 경기 사이클에서의 미국 근원 PCE 물가,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의 곡선입니다. 지금 제일 진한 색선이 지금 상황인데요. 만약에 아래쪽에 검은색 점선으로 간다면 2023년 정도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 같고요. 2024년 초반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 같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성장 전망도 조금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도 금리 인상도 통화 긴축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인플레이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유동성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탄소 중립에 따른 생산 차질이라든지 또 코로나가 몰고 온 공급 차질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통화가 많이 증발했기 때문에 생기는 통화 가치의 하락 과정에서 다일루션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M1 협의의 통화가 코로나19 직전에 4조 달러에서 지금 20조 달러, 5배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통화 증발이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커머더티, 상품 가격 측면에서 가령 2016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된 직전 통화 긴축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현재까지는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도 지금 한 100% 정도 상승했는데 좌측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유동성 요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또 경기가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원유 수요가 쉽게 사그라들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유가가 조금 더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뿐만 아니라 제일 위의 곡선인 메탈, 금속 가격도 과거 경기 확장기 2016년부터 19년보다는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내년도 경기 확장기를 감안한다면 쉽게 꺾일 수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은 뭐 직전 경기 확장기에는 거의 플랫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도 기후가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런 곡물 가격도 같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직한 인플레이션 프레셔와 전체적인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뒤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올해까지는 2021년까지는 금리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금리가 조금 젠걸음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령 2010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평균은 1.8% 정도였습니다. 그때 형성된 미국 국채 10년물의 가격은 2.3%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년도, 후년도 지금 미국 CPI에 대한 전망은 3%가 살짝 넘습니다. 한 2배 정도 되죠. 한 3%에서 4% 사이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도 10년물도 장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3%를 넘어서 평균 3% 위에서 놀 수 있다,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보시는 것처럼 부채 조정 소음을 노이즈를 조금 만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이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차별화를 보인다면 캐시플로우가 좋은 국가, 좋은 기업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 주체들, 지구촌의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어떤 기업 부채 조정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러한 지구촌 곳곳에 부채 조정 소음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의 측면에서 자산 시장을 한번 조망해 본다면 중앙은행의 자산 비율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물가 잡기 힘들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후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꾸준한 지원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가장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실질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상승 부담으로 각종 위험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극복한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비로소 위험자산 가격, 각종 원자재라든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저하고의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동안 저금리, 고유동성 수혜를 많이 받은 나스닥 성장주 신흥국에서는 대만, 인도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한 중간 정도 그러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 시장의 고밸류에이션이 내년도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고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되고요. 아시아 증시나 신흥국 증시도 전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더 심하게 진행된다면, 앞서 보셨던 조금 가파른 인플레이션 곡선을 보인다면 상당히 큰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